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괜히 서운하단 말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가슴에 맺힌 게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속이 상하고 결국 병이 되거든요. 손주 돌잔치 초대받지 못한 그 일이 그땐 그냥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혼자 밥 먹다가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손주 돌잔치 날 온 식구가 다 모인 가족 행사인데 정작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 그때 진짜 서운했구나. 그 뒤로는요. 가슴 한켠이 자꾸 저릿저릿해요. 말 안 하면 미칠 것 같고 말하면 괜히 찡찡대는 사람 같고 그래서요. 오늘은 그냥 이 얘기 한번 꺼내보려 해요. 나 혼자만 이런 마음이 아닐 거라는 그 작은 위로를 믿으면서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손주는 말이죠. 막 태어나서 눈도 못 뜬 채 손가락 쥐는 그 작디 작은 손으로 제 삶에 다시 불을 켜준 아이예요. 그 애 안고 있으면요. 나이 먹은 것도 혼자 산 것도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그 아이가 1살 되는 날 당연히 나도 함께일 거라 믿었어요. 며칠 전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웃으며 묻더라고요. 이번 주 손주 돌잔치죠? 며느리가 지난주에 떡 주문하고 갔던데. 나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나만 몰랐다는 게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죠. 요즘은 다들 조용히 하더라고요. 입에 맴돈 건 그 말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주가 돌이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니? 돌잔치 준비는 잘 돼가고. 나는 되도록 가볍게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엔 그냥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사람 많으면 엄마 힘드시잖아요. 사람 많아? 친구들이랑 사돈 쪽 친척들도 오고 현우 어린이집에서 친한 부모님들도 몇 분 오신대요.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시게 하자고 했어요. 정신 없을까 봐요. 그 순간 나는 정말 이상했어요. 사람 많아서 걱정이면 왜 나는 빠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 많은 사람 사이에 도대체 왜 나만 힘들까봐 빠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엄마는 못 가는 거니?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아들은 얼버무리듯 말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복잡할까봐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 말에 딱히 뭐라 반박을 못했어요. 왜냐면요. 그런 말은 이미 거절이잖아요. 반박을 하며 엄마는 왜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괜히 섭섭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게 뻔하니까요. 사실 손주 태어나고부터 내가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알아요? 밥을 제대로 못 먹던 시기에는 내가 죽을 끓여서 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키운 아이예요. 근데 어머니는 오시면 힘드실까 봐요. 그 한마디로 빠지게 된다고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 같았어요. 그날 밤 며칠 전부터 술을 놓던 작은 손수건을 마저 꿰맸어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수놓고 어릴 때 쓰기 좋은 부드러운 무명 손수건이죠. 사실 돌잔치 때 주려고 만든 건데 이걸 줄 일이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 친구들은 오고 사돈 쪽 친척들도 온다면서 손주를 위해 울고 웃었던 나는 왜 안 되는 건지 그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셔서 사람이 많아서 정신 없을까봐 이런 말들 들으면 들을수록 엄마는 뒷전이세요라는 말로만 들렸어요. 다정하게 포장된 거절,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소외였어요. 그리고 자신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 그 자리에서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니? 라고 따지지 않은 내가 오히려 미련한 걸까? 하지만 결국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요. 그 말 꺼냈다가 다시는 더 큰 상처로 돌아올까봐 차라리 모른 척 웃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돌잔치 전날이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죠. 자꾸 머릿속에 손주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안았을 때 주먹만 했던 손, 엄지손가락 잡고 놓지 않던 작은 손가락, 내 얼굴만 보면 방긋 웃던 눈동자까지. 그 손주가 이제 돌이에요. 돌이라면 나 같으면 제일 먼저 전화를 돌렸을 거예요. 어머니, 돌잔치에 꼭 오세요. 손주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나는 전화를 받지도 못했고, 주소도 시간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결국 그냥 가보기로 했어요. 뭔가를 따지러 가는 건 아니었어요. 내 손으로 수놓은 손수건, 작은 봉투 하나랑 같이 전해주고 싶었어요. 나를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더라도 나는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아들네 집으로 갔죠. 비닐봉투 안에 작은 상자를 넣고 살짝 무릎에 힘을 주며 계단을 올랐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화분이 바뀌어 있었어요. 전에 내가 사준 다육이는 안 보이고 어디서 본 듯한 예쁜 꽃장식이 놓여 있었죠. 그 순간 이 집이 이젠 나와는 상관없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를까, 그냥 놓고 올까, 봉투를 꺼낸 손이 자꾸 떨렸어요. 지금 내가 이걸 누르면 혹시 며느리가 문 열고 어머님, 왜 오셨어요? 할까봐 그 한마디가 무서웠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 정리하려고 작은 쪽지 하나 써서 상자 위에 붙였어요. 첫돌 축하한다. 손수건이지만 할미가 널 많이 생각했다는 증표다. 잘 자라다오. 그렇게 상자를 문 옆 구석에 조심스레 내려놨어요. 혹시라도 밟힐까봐 살짝 밀어 넣었죠. 뒤를 돌았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싶었어요. 이게 뭐라고 집 문 앞에 왔어. 문도 못 두드리고 몰래 선물만 두고 가는 내가 뭐라고. 정류장까지 걷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요. 가방끈이 자꾸 흘러내려 어깨를 몇 번이나 움켜잡았어요. 뒷모습이 더 늙어 보일까봐 괜히 등을 세우고 걸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멀쩡하게 보이도록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밀려왔어요. 돌잔치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냥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7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깨운 사람은 없는데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뒤척이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돌잔치에 못 가는 사람이 굳이 미역국을 끓이는 게 우습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손주를 생각하지 않고선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들기름 두르고 잘게 썬 소고기랑 미역을 볶는데 고소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소리와 냄새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죠. 미역국을 끓이며 나는 자꾸 손주가 처음 웃던 날을 떠올렸어요. 방바닥에 이불 깔고 나랑 눈 마주치자마자 방긋 웃던 얼굴. 그 미소 하나에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살았었죠. 국이 다 끓고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인데 입에서는 아무 맛도 나지 않더군요. 짠지 달지 구별도 안 되고 그냥 목으로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을 비우고 있을 무렵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박 여사님이 장바구니 들고 서 계셨어요. 오늘도 시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라며 수박 반 통을 내미시더군요. 오늘이 손주 돌잔치라고 들었는데 안 가셨어요? 그 말에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가면 정신없다고 해서 사람도 많고 내가 오래서 있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딱딱하게 굳은 무언가가 얹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빠진 게 아니에요. 나 없이도 괜찮다는 말이 먼저였을 뿐이죠. 박 여사님이 수박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시며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너무 실속 위주라. 나는 괜찮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들 하잖아요. 시끄러운데 가봤자 뭐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국 한 그릇 끓여 먹는 게 더 낫지요. 박 여사님은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는 다음 약속이 있다며 나가셨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은 척하면서도 속은 쿡쿡 쑤셨습니다. 식탁 앞에 다시 앉았는데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그릇 위에 기름이 살짝 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현우야, 돌축하한다. 할미는 여기서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을게. 그 말 끝에 왜 눈시울이 그렇게 뜨거워지는지 어릴 적 어머니가 혼자 밥상 차리며 눈물 훔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땐 몰랐죠. 마음이여 하면 밥 짓는 것도 국 끓이는 것도 울음 삼키는 일이라는 걸. 해가 기울 무렵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미역국 그릇은 이미 싱크대에 치워졌고 방 안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탁탁 진동이 울리며 핸드폰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나는 얼른 폰을 들어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을까? 영상 하나쯤은 왔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딱 3줄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현우 돌잔치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몸 조심하세요. 그걸 읽는 순간 문득 손끝이 시려졌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참 무심한 말이죠.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더 좋았어요. 그런 말은커녕 안 오셔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가 난 것도 울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문장이 내 마음을 서늘하게 식혀놓았죠. 손주가 태어났을 때 밤낮 울고 며느리는 아프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매일같이 뛰어다녔습니다. 현우가 처음 웃은 날, 처음 설사한 날, 처음 기침한 날, 그 모든 순간을 내가 지나왔는데 이젠 손주 첫 생일조차 내가 없어도 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가족인가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한참이나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현우, 예쁘게 컸지? 사진 하나 보내주렴. 그런 말들을 쓰다 말았어요. 괜히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요. 나는 아주 짧게 보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손주의 첫 생일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아들은 오시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말로 그날의 일이 정리되고 말았죠. 그날 밤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일이냐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돌잔치 한 번 못 갔다고, 문자 하나 서운했다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느냐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에겐 손주 돌잔치가 가족으로서 내가 계속 존재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받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대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동네 정숙 씨가 들고 온 핸드폰에 손주 돌잔치 사진 몇 장이 그날을 다시 꺼내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풍선 장식에 케이크,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손주, 웃고 있는 아들, 옆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그 양옆으로 며느리, 친정 부모님, 아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며느리 친구들까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나는 없었습니다.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 잔치가 화기애애했다. 그런 걸 떠 나는 존재조차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사진을 넘기다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면당해야 하나? 왜 참고만 살아야 하나? 왜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작아져야 하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서랍 속 깊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내 명의로 된 통장 몇 개와 그동안 모은 예금, 그리고 작년에 사둔 작은 상가, 임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가는 원래 아들 명의로 증여하려 했던 건데 그 생각 이제 접기로 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식에게 내 재산도 내 마음도 줄 이유가 없다고 그날 처음으로 단단하게 결심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 계좌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가 부동산에도 연락해 임대 갱신 계약을 직접 챙겼습니다. 언제든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를 내 명의로 정비했죠. 혹시라도 그 상가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었냐 소리 나오면 나는 분명히 말할 생각입니다. 현우 돌잔치 한다는 얘기 동네 사람한테 먼저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너희들은 모르지. 그런 식으로 날 뺀 주제에 나중에 또 뭐 하나 바랄 생각은 하지 마라. 사람 마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귀하게 대해주면 가진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야. 근데 나를 돌잔치에 부르지도 않으면서 힘드실까 봐 같은 말로 돌려 말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대접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도 내 것도 주고 싶다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 부부는 날 속 좁다고 할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이 나이에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속 좁은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불리우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상가 임대갱신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서류를 챙겨 들고 집에 돌아오니 전화가 와 있더군요. 아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 정도 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상가 계약 다시 했다면서요? 나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꼭 알려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 애는 요즘 내 안부 한 번 묻지 않았잖아요. 임대기간 끝나서 갱신했지. 이젠 내가 직접 관리하려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 상가 원래 저한테 넘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는 씁쓸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그 상가 계약금 낼 때 누구 한 사람 도와준 적 있었나? 한 푼 보태지도 않고 이름 석자 올릴 생각은 참 빠르구나. 그땐 그런 마음이었지. 근데 마음이 변했어. 엄마, 우린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미리 말이라도 하셨어야죠.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미리 말 안 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손주 돌잔치 못 온 것도 미리 말했니? 그건 그땐 사람이 많고 자리도 협소해서. 협소한 자리에 며느리 친구들, 직장 동료, 친정 식구들은 다 있었더라. 아들의 말이 잠시 멎었습니다. 엄마가 안 온다고 하셔서. 내가 안 간 게 아니고 너희가 오지 말라고 했잖니? 너무 사람 많을 거라고 어지러울 수 있다고. 그 말이 목까지 차올라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도 괜찮은 척, 바쁜 척 모르는 척하며 스스로를 감췄다는 걸요.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섭섭한 일이 있으셨으면 그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말하면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려웠고 지금은 말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덧붙였어요.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손주 돌잔치에 나를 제외할 수 있니?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안부 전화 한 통도 없는 게 그게 어떻게 가족이야?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나지막이 말했어요. 엄마, 그럼 앞으로 상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는 짧게 대답했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 신경 쓰지 마. 그날 이후 연락은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매달 상가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이전에 그냥 나로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다 기다리고 참고 묻어두던 삶은 이쯤에서 멈추려고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 번호더군요. 망설였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자 싶어 전화를 받았죠. 오랜만에 듣는 며느리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처럼 빠르지도 않고 어색한 침묵을 몇 번이나 끼운 채 말이 이어졌죠. 며칠 전 상가 계약하신 거 들었어요.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직접 관리하신다고. 나는 특별한 반응 없이 그냥 응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땐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돌잔치 장소도 협소했고 저희도 정신이 없었고.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왜 항상 나는 어쩔 수 없음 뒤로 밀려나야 했을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미역국 끓였어. 손주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넘길 수 없더라. 현우 처음 걸은 날, 처음 웃은 날, 밤새 열 날 때 이마에 물수건 올리던 날, 그 모든 게 다 내 기억 속에 있는데. 그 말에 며느리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그땐 진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마음 아프셨을 줄 몰랐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지? 모를 수 있지. 관심이 없으면 그게 상처인지조차 모르게 돼.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상가는 그냥 서운해서 다시 관리하시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잘못했다면, 그게 상처가 되셨다면. 나는 그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말이죠. 그 상가는 서운해서가 아니라 이젠 더 이상 내 걸 누구에게도 미리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야.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나 무언가를 주고 싶다.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말이지.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 말은 분명 사과였지만 어딘가 닿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저 아주 오래 기다려온 말이 너무 늦게 도착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내가 하고 싶은 일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혼자라도 제주도 한번 가보기, 상가 임대료로 한 달에 한 번 좋은 밥 사 먹기, 오래된 친구들한테 연락해보기, 내 생일엔 내가 나를 위해 케이크 사보기. 그 작은 메모를 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누군가의 엄마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손주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지. 나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었다는 걸 조금씩 바꿔볼 참입니다. 나는 수첩에 적어뒀던 계획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기, 전화번호부에 저장만 돼 있던 이름들, 자식 결혼식 때 마지막으로 얼굴 본 친구, 같이 시장 다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 그리고 외국 가고 나서 자주 연락 못 하던 친구까지 하나씩 전화를 걸었고 의외로 다들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야, 너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 다 난다. 얼굴 한번 보자. 요즘 나도 사람 얼굴이 그립더라. 동네 찻집에 셋이 모였습니다. 각자 손주 얘기, 며느리 얘기, 약값 얘기, 병원 예약 얘기, 서운했던 일들. 나도 손주 돌잔치 초대도 못 받았어. 근데 난 아무 말도 못했어. 말하면 괜히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내 딸은 멀리서 영상통화 한 번이 다야 생일이라고 문자는 오더라. 그걸로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누가 먼저랄 것도 쌓아뒀던 감정들이 툭툭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누구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 근데 너 참 잘했다. 상가도 다시 챙기고.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그날 사진 한 장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는 아무데도 없더라고. 그 말에 다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내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동안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혼잣말로 끝났던 마음들이 지금은 고개를 끄덕여주는 누군가 덕분에 비로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마음에 수없이 덮었던 이불을 이제는 하나씩 걷어낼 겁니다. 그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상에서 액자에 담아 햇살 드는 자리에 올려두었어요. 며칠 전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 한마디에 어디선가 묻어있던 서운함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상가도 잘 돌아가고 있고 친구들이랑도 자주 만나고 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불쑥 묻더군요. 혹시 나중에 그 상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나는 이번에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가는 내가 번 돈이고 내가 필요한 날까지 나를 위해 쓸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고 나는 덧붙였어요. 너희한테 미안한 마음도 얽매인 마음도 이제는 없다. 그동안 내가 참고 양보하고 말없이 뒤로 물러선 이유는 엄마니까. 엄마라면 당연히 참고 견뎌야 하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부터라도 아들, 너를 위해 할 만큼 다 했으니 엄마라는 이름보다는 나를 먼저 돌보며 살고 싶구나. 예전엔 아무 말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이제는 하나씩 내 안에서 꺼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서운했는지, 왜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아팠는지, 왜 아무것도 안 받고 싶어졌는지, 그걸 알면서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을 꼭꼭 눌러두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낀 서운함은 절대로 사소한 감정이 아닙니다. 참을 만큼 참아온 당신의 시간, 말없이 버텨낸 날들이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당신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오롯한 당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다면 나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공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채널 인생의 나침반에서는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중심을 잡아가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따뜻한 사연이 다시 찾아갈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